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권 후보 첫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1급 체제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현안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또 직업학 박사인 육동인 경인여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AI 시대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직업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 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아침 경기도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장맛비 상황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상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은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호우특보는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구름이 내륙으로 밀려들면서 충북과 강원도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고 호우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평택과 당진에선 1시간에 90mm에 가까운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의정부와 파주에 쏟아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에 이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데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들어오면서 비구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는 강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지방에 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이 되겠고 수도권에는 5에서 40mm 등입니다.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파주 등지에서 최대 60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파주 군내면에 있는 판문점 지점에는 635mm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또 연천과 동두천은 500mm 안팎, 인천 강화와 철원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장마철 전체 평균 강수량이 350mm 정도 되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장마철 한 달간 내릴 비에 거의 2배 가까이가 집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천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과 한탄강, 안성천 등 21개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 20분엔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에, 10시 10분엔 충남 당진시 당진천에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이 됐는데요. 오산천의 대피 명령은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당진의 남원천 그리고 평택에 있는 통복천 인근에서도 제방이 붕괴할 위험이 감지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로와 지하차도는 55곳,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는 80곳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 기자, 그렇다면 이번 장마 언제쯤 끝날까요?
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일단 충청과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까지, 중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며 다음 주까지도 강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태풍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예측 모델을 보면 다음 주 중반쯤 타이완 동쪽 해상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모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로 발달하거나 세력이 더 강해지면 3호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모델마다 아직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나 진로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은 크지만 남쪽의 열기를 실은 열대 저기압이 한반도 부근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 장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지 정체전선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폭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복구와 대비 서둘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 8.18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왜 당권에 도전하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김지수 후보,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이슈가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김두관 후보는 주위에서 많이 만류했지만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발현돼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면 연임 도전은 실익이 없지만 현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나섰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새 네. 후보 출마의 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각자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뭐 짤막하게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난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아직 토론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각이 선명하게 서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시간과 기회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옆 동네에서 싸움이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조금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끝이 나면 민주당도 더 조명을 받을 것 같고 그때 더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네.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대표의 선거도 되게 이목을 뭐 끌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재미있는 건 최고위원 선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순위에 오를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또 당대표가 되느냐가 상당히 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판세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리고 또 김두관 후보가 지금 어느 정도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느 정도로 수위를 올려갈 것인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1극 체제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 공감한다, 김지수 후보 일부 공감한다, 이재명 후보는 250만 당원이 선택한 거다, 1극 체제 아니다. 자, 민주당은 1극 체제다 아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 뭐 현실적으로 1극 체제가 맞죠. 이게 250만 당원이 선택을 한 것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된 것이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권위라든지 당내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상대 후보가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표, 특히 이 1극 체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모든 후보가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가 어떤 뭐 호불호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양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요? 네, 뭐 원톱 체제인 것은 확실하고 또 당에서 조금 예전보다는 일색화가 되고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하고 대회 이후에 여러 숙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특정 리더가 당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이 자체는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뭐 김종필 전 총재라든지 다들 당에서 확실한 원탑이었었던 건데, 다만 남아있는 숙제는 이 리더십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원탑이라 하더라도 당의 중간, 뭐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이런 층들에서 또 좀 저변이 확
확대가 될 것인지 또 당내 비주류의 지분이랄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내 비주류의 지분을 30-40% 정도는 보장한다 뭐 이런 이제 나름의 원칙을 갖고 당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당을 좀 뭐랄까 그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켜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네. 방안들을 이재명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설득력 있게 또 이번 전대에 제시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 측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죠. 이 전 대표 측 사람들을 공천하려고 연임하려 하냐. 유대 무죄, 즉 대표가 되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연임하려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인가? 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재명 전 대표는 상상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공격만 하지 말고 함께 싸워주길 바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방을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뭐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또 좀 있으면 또 어떤 판결이 나오죠. 1심 결심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초에는 당권에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된 것은 혹시라도 당대표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떤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당의 어떤 협조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한 의심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요.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 대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김두관 후보가 한 건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런 시절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는 다 재판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뭐 새삼 대표가 된다고 해서 더 방탄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늦은 질문이 아닌가 싶고 사실 김두관 후보 측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일관성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 4월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을 때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친명 마케팅을 강하게 했던 원내대표 후보가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친명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던 선거였고 심지어는 홍익표 당시 후보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그때 활동을 했는데 또 어딘가서는 또 친명으로 불리우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친명을 했던 역사가 김두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에 김두관 후보가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재미성 질문도 있었는데 김두관 이재명 후보는 영입하고 싶은 여당 정치인 유승민 전 의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가고 싶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두 분이 다 뽑은 사람은 윤상현 후보였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이유가 네. 뭘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한 거를 살펴보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김두관 후보 둘 다 일종의 이제 개혁 보수다라고 하는 같은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상현 후보를 양 후보가 또 같이 배낭여행 가고 싶은 사람으로 꼽았는데 윤상현 후보가 이제 김두관 후보의 말에 의하면 윤 후보가 자신을 행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려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꼽았던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같이 인천 지역에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꼽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뼈 있는 말을 덧붙였어요. 다른 세 분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권 후보 4명 중에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세 분하고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좀 강한 그런 공격을 날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출마한 김지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이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으로 한동훈 후보를 꼽았는데 네. 근데 썩 긍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협치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건지 좀 말도 잘하시는데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라면서 그러니까 진정성을 말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같이 다니면서 얘기 좀 하려고. 예, 진정성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 검증 차원에서 같이 배낭여행을 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주진 평론가님 3명은 좀 아니다라는데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떼고 하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윤상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재명 대표도 정말 뭐 윤상현 의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여기까지 듣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2개 읽을게요. 8537님이 모두 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1162님이 노점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손님이 없어서 우울합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폭로전이 사법 리스크 먹잇감을
야당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제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제 비판이 잇따라 나오니까 한동훈 후보가 오늘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한 후보가 왜 사과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 나경원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27명의 의원 및 보좌진들이 기소가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리를 좀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를 했고 이 실제로 보면은 뭐 당원이라든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반발이 좀 들불처럼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또 오늘 마침 또 KBS에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토론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매듭을 지고 가지 않으면 상당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나경원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했고 뭐 한동훈 후보의 입 자체가 리스크다 이런 말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기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가 그 다른 기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대표해서 공소 취소 요구한 건 당연한 책무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기소된 다른 사람들 대표에 이 문제 제기한 건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막 네. 일제히 얘기를 했어요. 요런 그 반박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좀 조건반사적으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꺼냈으니 나도 이런 얘기를 꺼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걸로 좀 이렇게 경솔하게 꺼낸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그쪽 인사들의 얘기는 상당히 반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그 당시에 뭐 패스트트랙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이 어떤 일을 했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상대편의 최입의 의원을 의원실에 여러 명의 의원이 몰려가가지고 이거는 감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시간 동안 그렇게 억류를 시켜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 의원이 참다 못해서 그때 창문을 깨고서라도 나가겠다. 그때 가서 비로소 농성이 풀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연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도 이게 2019년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지금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특권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렇게 기소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수사를 좀 더디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 대통령하고 네.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섞인 것 같은 목소리가. 어쨌든 예. 네. 섞이는 거 굉장히 곤란한데 예. 저희 성대모사계에서도 이 전문가들이 자꾸 섞이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 만날 때마다 고충을 토로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하고 윤 대통령이 잘 섞인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또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회 방송 압수수색도 하고 막 검찰이 조금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또 이렇게 끄집어 오겠다는 거는 윤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이제 진보 진영 정당이 공수처법과 이제 연동형 비례제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상의가 없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안건 처리 제도에 태워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야당이 막으려고 했다면서 이제 충돌이 빚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뭐 폭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어떤 모 보좌진이 빠루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시에 부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의회에서 벌어진 물론 국민들 보기에는 그런 어떤 폭력과 충돌이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그러나 이 의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정쟁 끝에 나왔던 충돌을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개입해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자율성과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정권이 바뀐 이상 이건 야당 의원도 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어떤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그런 순리가 아닌가라는 차원의 제안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좀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죠.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제 한동훈 나경원의 그 대화, 공소 취하 관련한 그 대화 자체가 그래서 결국 한동훈과 나경원이 수사 대상이고 특검 대상 될 수 있다. 네. 수사 대상 된다고 보세요? 수사까지는 제가 좀 뭐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확언은 못 하겠는데 진상 규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소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해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떤 뭐 공소를 취소하는 뭐 이런 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간에 만나가지고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한 거는 이제 청탁인 거거든요. 이 청탁이 불법인지 확언을 못 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공소가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결과가 없긴 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정치인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 이 자체는 분명히 좀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일단 1차적으로 당사자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그때 어느 정도의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뭐 완전 부정청탁까지는 아니라면 스스로 좀 고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근데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이든 본인이 피의자이거나 피고인 신분에서 검찰 또는 장관 등에게 자신의 권익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야 모두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정치적인 제안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제안을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다 모든 것을 다룬다면 세상에 글쎄요 처벌받지 않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의 역동성 차원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더 선진국에 맞는 그런 정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공소 취소가 있었고 제일 앞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있었고 또 댓글 논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국제국시간 이런 막 폭로랄까요?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윤주진 평론가께 요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다음 예. 주제 때문에. 자, 1차 네. 투표로 끝날까요? 2차까지 갈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또 이 한동훈 후보의 폭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통 지지층의 또 다른 판세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애초 낮다고 봤는데 이 이슈로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꽂히면 이걸 바로 헤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중대한 고비들이 더 나오고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설령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달리는 기차는 서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다. 굳이 얘기하면 저는 1차 투표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6112님이요. 6112님이 김수민 평론가님의 성대모사가 약방의 감초처럼 뉴스레터 K를 재밌게 만들어 줍니다 하셨네요. 그런데 가끔 성대모사가 꼬여요. 베베 꼬여요. 섞여요. 섞입니다. 네네. 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KBS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밤 10시 50분부터 KBS 1TV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원자로 2기에만 2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공사입니다. 여당 지도부와 당권 후보들 15년 만에 쾌거라며 환영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사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했다 강조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건 좀 이제 세계사적으로 넓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 네. 원전이 체코의 원전이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하고 경쟁한 나라가 프랑스다. 이것이 시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원전 산업은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라는 것이죠. 짓고 있는 나라가 체코 정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경쟁하는 나라 프랑스 그래도 선진국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원전 의존도가 선진국 치고 너무 높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이 원전의 사양 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신규 원전을 유치하고 이런 경쟁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신규 원전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도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물론 한국의 원전의 어떤 역량이 남아 있으면 해외 원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런 기회가 많이 없을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너무 장밋빛 청사진으로 부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요. 글쎄요. 물론 원전이 한때 세계적으로 조금 외면받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재생에너지의 비용 증가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선진국 위주로 원전을 다시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35년 만에 다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양자택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모두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에서는 원전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가 아주 탄탄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런 원전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이 원전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도 보내고 마지막 외교 세일즈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칭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내일인 19일 그다음에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이렇게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반드시 민주당 쪽에서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이제 시사했는데, 자,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조치다. 따라서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강제 구인 가능한가요? 저도 좀 불가능하다는 쪽에 가깝고, 법 해석도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청문회는 그 정식적인 어떤 탄핵 사건 조사에 의한 청문회가 아니라 들어온 청원을 심사하는 청문회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느슨한 절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뭐 저는 증인 채택의 필요성, 국회 일반적인 절차 중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좀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쪽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이 시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청원 자체는 굉장히 느슨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막 증인을 강제력 있게 출석하고 이런 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원을 두고 청문회를 한 사례가 사실은 없었고, 특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조차도 국회법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칫 아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다들 검찰 조사하라고 지금 소환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 청문회의 원칙을 폐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에서 화도 방향, 수동 나들목 부근 23km 부근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처리 작업이 이어지면서 구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서양양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은 안성 분기점과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도 흥천 이포 나들목에서 동군잠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찍 분기점 부근 1,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는데요. 뒤쪽으로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우리의 미래 AI 인공지능에 달렸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AI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없어질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교육, 특히 직업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오늘은 AI 시대 직업 교육에 대한 얘기를 직업학 박사인 육동인 경인여자대학교 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총장님을 얘기할 때 다양한 경력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계 거쳐서 청와대, 국회, 금융위원회 소통 담당자로 공직을 역임했고 민간기업 경영자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대학 총장을 맡으셨는데요. 너무 혼자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동안의 경험과 대학 교육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그 귀한 자리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제 이력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계하고 공직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헤드헌팅에서 사장을 제가 네. 3년 반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직업을 연결해 주는 게 헤드헌팅 회사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그때 이제 직업에 재미있어 가지고 그때 직업학이라는 공부도 해 가지고 학위도 받게 됐습니다. 헤드헌팅 회사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양한 직업을 경험을 했고 직업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 직업 선택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경험을 살렸기 때문에 학교에 온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걸 살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건강 다음에 직업만큼 중요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자,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에도 뭐 어느 시점에 직접적인 위기가 찾아올까요? 지금 벌써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체 그 대학 모집 학생 수가 51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대학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40만 명 정도입니다. 네네. 벌써 10만 명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 올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23만 명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18년 뒤에 그 대학을 올 때쯤 되면은 지금 대학 정원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은 다 대학이 망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은 굉장한 위기이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실제 내부를 들어보면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대학 교수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대학에서 학생 유치하는 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고 예. 대부분 대학이 사실 국내 그 학생만 갖고 유지해 나가는 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대학이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자, 학령 인구 감소는 대학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대학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에 이제 적극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네네. 경인여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외국인 유학생 없이는 어느 대학도 살아날 게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우리나라에 17만 명 정도 있는데 네. 3년 안에 3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게 정부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희 경인여대는 한 발 앞서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여대 중에서는 전국에서 탑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근데 이거를 그 매년 1,000명 정도씩 더 늘려가지고 한 2, 3년 뒤에는 재학생 중에서 국내 학생하고 유학생 비율을 5대5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지는데 근데 문제는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게 돼야지 그걸 네. 해줘야지 이제 많은 수에 올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는 직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쓰이는 간병인들입니다. 네네. 그 간병비가 요즘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힘든 일이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나 이제 무슨 스탄 국가의 학생들 정도면은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은
오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필요한 한국말이나 한국 문화를 알려야 되니까 바로 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와서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저희 학교가 또 간호대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네. 보건의료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런 기술을 간병 기술을 가르치고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가르쳐 가지고 이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병원이나 시설이나 이제 기업으로 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도 살아남게 되고 그 병원이나 시설이나 기업들도 살게 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정주하게 되면은 지역도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구 소멸이니 지역 소멸이니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국가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학교도 좋고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잘해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간병인이나 아니면 간호사나 이런 걸 꿈꾸는 외국인 뭐 동남아나 네, 이런 네. 외국인들은 우리 경인여대를 네. 거쳐서 이게 직업 전선으로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다음 질문. 바람입니다. 네. 자, 직업학 박사시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헤드헌팅 회사 대표 지내셨습니다. 그간에 이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대 총장으로서 나름 직업 교육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직업 교육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됩니까?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그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학교에서 그 가르치지 않고 소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실상 엄청 많은 그 직업이 있는데요. 각 나라에 보면 직업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딕셔너리 국가 기관들에서 다 만드는데 직업 사전에 보면은 그 직업이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직업 수가 한 13,000개 정도 됩니다. 13,000개요? 예. 네. 그것도 2019년 기준이니까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근데 미국은 여기 통계를 가져왔는데 한 3만 개 정도 되고 그 일본은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네네. 지금은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너 무슨 직업을 할래 그러면은 몇 개 없습니다. 회사원, 뭐 법조인, 연예인, 체육인 뭐가 더 있을까 해서 몇 개 내지 많아야 몇십 개거든요. 근데 이런 직업 사진을 보면 수만 개의 직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면은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걱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직업이 없는데 보면은 미국에는 있다. 이제 네. 그런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저거를 미리 준비해서 창업을 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첫 번째 안타까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렇죠. 행복한데 네.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그게 딸려가게 되고. 예. 네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데에서 만족해가지고 약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네.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대학에 보면 자유전공학과라고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대학에 와가지고 자유전공학부에서 자기 전공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처음으로 자유전공학과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늘리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일단 살펴보고 네네.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말씀해 네네. 주셨고요. 자, 직업 교육, 직업 환경 변화 관련해서 요즘 AI 인공지능 빼놓고 얘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 총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AI 선도 대학을 기치로 이제 내거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이건 간략하게 좀 말씀 그 부탁드릴게요. AI 이제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AI 연구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네. 연구 개발 그거는 뭐 서울공대나 카이스트 그런 데서 할 거고 저희 일반 학교에서는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AI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모든 교수들한테 모든 학과에서 가르칠 때 AI 활용 방법을 가르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또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배우고 학생들도 배우고 그랬더니 학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하는데도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각종 뭐 경연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AI를 익히면은 그것이 채용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거는 AI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네네네. AI가 기존의 노동력,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을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과연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건 아닌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포션 어느 정도 그 비율까지 일자리가 AI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줄어들게 되고 위협받게 될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데 걱정하시죠. 예, 많이. 어떻게 그리고 됩니까? 실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근데 그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예. 그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보면 그 우리가 그 19세기에 보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영국에서 방직 기계가 발명이 되니까 저 기계 때문에 내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방직 기기가 노동 생산성을 놀려주고 그다음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네. 그래서 AI도 같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AI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대체될 걸 두려워하기 전에 네. 내가 AI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AI 시대 어떤 직업을 준비해야 할지 좀 AI 시대에 걸맞는 그 좀 유망한 직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직업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제 AI 시대가 그 보통 요즘 데이터 크러시라고 합니다. 네네.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인데 데이터 크러시,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 데이터 관련 업종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직종들이 굉장히 유명할 텐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직업군이 좋을지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천재들은 다 거기 달려듭니다. 제가 며칠 얼마 전에 그 박영선 장관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박영선 장관님이 말씀하신 기업들을 보면은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그렇죠. 세계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뭐 어떤 자리를 갈 것이냐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AI 시대에서 반드시 사람을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꾸로 인간의 감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간호사 같은 직업이겠죠. 예, 예.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하고 AI하고 환자를 진단하는데 누가 더 진단을 잘하냐 그러면 이미 AI가 더 진단을 잘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간호사는 이제 환자하고 감성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고 터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할 수 없는 분야죠. 의사와 간호사를 비교 분석을 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간호사가 훨씬 더 그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유망한 직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인간적인 데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3841님이 안녕하세요. 세 자녀 아빠입니다. AI 시대 미래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게 있을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자인데요. 제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개발자가 비전이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그 AI가 코딩도 AI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한 개발을 하면 어떨까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더 AI 데이터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인간다운 감성을 키우는 게 네. 훨씬 그 시대에서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대학들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 기울인 추세인데 네. 총장님의 그 경인여대는 인천광역시에 있잖아요. 네. 지역 상생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인천시청에도 가야 되고 저희가 계양구 소속에 있는데요. 계양구청도 가고 예. 그다음에 거의 기업인들 단체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협력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역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 맞춤형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저희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늘 물어보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일의 굉장히 상당 부분은 지역 사회 분들을 만나서 그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고 국가도 사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총장으로서 네네. 학생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필수 역량이랄까요? 어떤 미래 인재상? 그건 어떤 겁니까? 결국 보니까요. 제가 네. 뭐 이제 기업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서 있어 봤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인성인 것 같습니다. 인성.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뭐 인테그리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정직성, 도덕성, 뭐 진정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인성입니다. 인성. 좋은 친구인데 어떤 조직이든지 길게 보면은 그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조직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기업의 실패 보면은 인성 안 좋은 몇몇이 망쳐버려요. 기업 다 들어먹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결국은 그래서 그 인성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의 핵심이 경천애인입니다. 그래서 네. 그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래서 저희 경인여자대학의 그 경인이 바로 경천애인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남을 위할 줄 알고 그 상식적으로 따뜻한 마음 갖고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지금 키우려고 그러고 네. 그게 아마 기업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상 아닐까 싶습니다. 자, 총장님은 기자 경력, 청와대 춘추관장, 국회 공보관, 정관계 소통과 관련한 공직을 지냈습니다. 소통보다는 극한 대치에 이어지는 한국 정치권. 해법을 제시해 주시죠. 제가 뭐 우리 앵커님 아시다시피 뭐 정치에 깊게 관여한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정치건 기업이건 학교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금방 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그것만 잘 지켜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만 갖춰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소통이 결국 대화고 대화가 협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원활한 소통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럼 저는 외국어를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보면 알잖아요. 이제 네.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뭘 필요하러 하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소통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은 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먼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상대방을 이해를 안 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핸드폰이 아무리 발달되고 그 안에 SNS가 아무리 소통 방법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그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깊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자, 한 직장 안에서도 요즘에 이제 세대별로 또 소통 겪잖아요. 그 세대 차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세대 간 소통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근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저희 학교에 보면은 이제 그 18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언어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똑같다고 보는데 네. 최근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친구들이 지금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내내 코로나19 그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네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로 혼자 있거나 부모님하고만 대화를 하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이 대화의 방법, 그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굉장히 서툴러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그러지 않고 요 안에서 소통, 뭐 SNS, 개인 그러니까요. 이걸로 다 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조금 달라서 지금 대학은 그런 게 좀 고민인데 그래서 그런 세대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면은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경력 바탕으로 보실 때 우리 교육계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를 짤막하게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보람있고 아까 행복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여태까지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들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일단 학생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은 그러고 나서 나를 알아보고 나서 뭐를 선택을 하면은 그 뒤로는 이제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할 텐데 그거 없이 가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조금 늦더라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은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o I am, 네. what I want to do. 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내가 진정 뭐를 원하는지.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3, 40초 남았는데요. 네, 네. 자, 젊은 세대에게 직업 준비, 직업 선택 관련해서 자, 요것은 반드시 봐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남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네. 남하고 뭐가 다른 내가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개발하면 되니까 네. 아주 성공할 겁니다. 네네. 내가 남과 뭐가 다른지, 네네. 나의 차별성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를 네. 파악해라는 이런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세원이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세원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엄마. 낙상 시 전두엽이 크게 손상되며 뇌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야만 했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어린 세원이를 키우며 어려운 살림을 이어왔는데요. 깊은 밤 고기잡이 배에 몸을 싣고 먼 바다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할머니. 홀로 있는 세원이가 걱정되지만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선 한시도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돌아온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는 세원이. 작고 기특한 손길에 할머니의 눈시울은 뜨거워만 집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할머니와 세원이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으로 강원도 삼척과 경북 봉화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는 앞으로 30에서 80mm, 전라도에는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1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전과 충남 일부 전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도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강릉 26도 등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1도, 대전 28도, 광주, 부산 29도 등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무덥겠습니다. 지금 경남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등 21개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도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 종로, 서대문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전국 59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산사태로 매몰됐던 80대 노인이 구조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후보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성과 동성 사실혼의 차이를 두는 건 부당한 성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들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장동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좋은 일 있으신지. 여튼 의원님은 충남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내일까지는 수도권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이제 예보돼 있는데 비 피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역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천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미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 아직 뭐 심각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내일이면 모바일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8대 2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당원 선거인단 약 84만 명, 국민의힘 지지 기반 영남 당원 40%, 수도권 이제 37%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역별 당심 어떻게 나타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있긴 한데 네.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또 당협 이렇게 다녀보면 네. 크게 지역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편차는 별로 없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게 뭐 의미를 둘 정도로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이번 당대표는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난다. 아니면 2차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뭐 각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아마 한동훈 후보도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차인지 2차인지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보자. 조금 더 뭐 토론도 2번이나 더 남아 있고 네네.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표도 지금 뭐 사흘에 걸쳐서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4일 동안요. 예. 4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끝까지 예단이나 이런 거 없이 살펴보자. 네. 이런 거네요. 자, 관련해서 공표하진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돌려본 당원 또는 일반 여론조사 조사 결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 당원들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네네. 책임 당원 중심으로 조사한 저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퍼센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이렇게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장동혁 의원님이 최고위원 당선 자신 있으십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님의 신중한 성격이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더 이상 파지 못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당의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겠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대목에서 왜 최고위원에 나왔는지 출마의 변 한번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지난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는 못했지만 100일 동안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한 게 뭔지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현시켜서 당을 바꾸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우리 당이 이제는 좀 제대로 싸우고 이기는 정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은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이제 출마하셨고 합동 연설회에서도 팀 한동훈을 외치셨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의원님은 총선 시기부터 저의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두 분이 어떤 지점에서 좀 뭐 가슴을 열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된 건지 어떤 점에서 또 정치적 견해도 같이 하시게 된 겁니까? 스타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성격도 많이 다른 점이 어떻게 있고. 다릅니까?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다른 예. 점이 많이 있는데 예.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 지켜본 장점. 네. 그건 하나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명분을 중요시한다. 선택을 할 때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라고 하면 아마 민심일 겁니다. 네. 민심이 받쳐줘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민심과 그 방향이 같아야 명분이 있는데 선택에 있어서 민심을 중요시한다. 즉 명분 있는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같아서 뭐 저하고 지금 가장 잘 맞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묻고 수용합니다. 예. 묻고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 리더로서는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묻고 수용한다. 그다음 명분 중시하는데 명분이 보니까 민심이더라. 네. 요 말씀이 이제 두 분이 여기에 상당히 그 뜻이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지난 16일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친한데 반한 구도로 맞붙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 간 몸싸움 벌어졌던 지난 15일 합동연설에 두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우리 장동혁 의원님에게 이 지경이 된 건 전대에 나타난 패거리 정치 때문이다. 근데 왜 장동혁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친한동계 뭐 그쪽 그 그룹을 지칭한 게 아니었나 이런 뉘앙스로도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같은 목표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힘을 합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것을 패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날 좀 약간 몸싸움이 있었던 날도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서로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매우 의도적이었던 것이고 결국은 연설 방해? 예, 연설 방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연설 방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패거리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정치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응원하고 힘을 합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전대 과정에서 지나치게 마타도어나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주장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은 그걸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걸 신뢰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마타도어라고 생각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이쪽 후보 측에서는 아니 또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거라 해서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매우 또 부정적이고 네. 격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선거 양상 자체가 마타도어나 지극히 네거티브로 흐르고 인신 공격성 선거로 치닫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좀 격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진 분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를 단순히 패거리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냐. 뭐 일종의 폭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말이 많았는데 당 내외에서 뭐 야당에서 뭐 공격이 빌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때 뭐 회의 같은 거 하거나 의견 나누고 할 때 사과를 주장하셨습니까? 저는 뭐 사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네.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토론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뭐 계속해서 3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본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뭐 계속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리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해석되고 달리 받아들여진다면 리더라면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나는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방향이 틀렸다라고 판단되고 주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방향도 수정할 수도 있고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에서는 인정하고 그걸 고칠 수도 있고 그런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과는 결과적으로 전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내에서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다. 윤상현 후보는 민주당이 특검 요구할 것 같다. 나경원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병대원 특검을 국민 여론이 높다고 수용해야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국민 여론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이런 나머지 3명 후보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입 리스크다 이랬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이게 입 리스크 아닌가요? 댓글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후보 사퇴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까지도 할 텐데 도대체 뭘 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라 그러는데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서 뭐 드루킹 이야기까지 가져오고 뭐 이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더군다나 우리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입 리스크가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제3자 특검을 주장한 것은 민주당의 특검을 찬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입장이고 거부권도 행사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제2요구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 특검은 민주당의 특검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3자 특검 받을 수 없다. 우리 특검이 정당하다. 그런데 왜 정당한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그럴 것입니다. 특검은 민주당의 자기들이 특검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 객관적인 제3자가 세우는 특검이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다. 국민들은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를 보내고 명분이 있다고 할 텐데 민주당은 계속 자기들 특검이 옳다고 하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특검은 명분이 없어졌고 이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역시나 이재명 대표는 이 제3자 특검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은 이걸 받지 않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특검을 고집할 거고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거고 저희들은 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은 108명이 꼭 힘을 합쳐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법이다, 방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마치 민주당의 특검을 찬성하는 것처럼 한동훈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국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치 범죄 집단 자백쇼 보는 것 같다. 수사 촉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여당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이거는 뭐 4명 후보 다 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전당대회 이후 사법 리스크가 넝쿨째 야당에 던져졌다. 뭐 이런 비난도 당 내외에서 나옵니다. 당대표 누가 되든 이런 게 향후 좀 부담이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것이든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 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를 뭐 얼씨구나 좋다고 뭐 덥석 물어서 뭐라도 하고 싶겠죠. 뭐 건더기만 있으면 뭐 다 넣고 그냥 특검으로 가려고 하고 뭐 다 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있다고 밝혀진 것들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저는 사법 리스크로 가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용이 좀 깊어져서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사과한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같이 함께 아우를 것은 아우르고 좀 108명으로 싸워야 되는데 누구 한 명 뭐 밀어내고 뭐 이럴 지금 저희는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검찰 조사 받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전달할 메시지일까요? 뭐 액션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한다면 결국 네. 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민심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우리가 민심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당과 대통령실이 또 정부가 쌍방향으로 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 시너지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정부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또 26일에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선
위법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출석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회의에 들어가서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청문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뭐 저지해야 한다. 이 의견이 이제 맞서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의원님 이제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여당의 청문회 참석 여부 결정이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내일 참석해서 예.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방어하면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아, 그럼 일단 참석하시는 네, 거네요. 네. 예, 참석하시고 자 이제 여기에 또 걸려 있는 게 증인들이에요. 네. 자, 증인들인데 김건희 여사 모녀,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국회법상 강제 구인할 근거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제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장동혁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신데 법 전문가십니다. 장동혁 의원님의 법적 해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해석인데 민주당의 이런 뭐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나가 있어라 뭐 정말 이건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자, 지난번에 뭐 잠깐 벌쓰고 오라 그런 거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OX로 답하라 하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 향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요건 시점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오늘 오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질문해야 한다. 결국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표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네. 이렇게 답변해도 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확합니다. 탄핵은 언제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자, 중요한 건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지금 탄핵 사유로 하는 거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것 그것도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것들도 다 집어넣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탄핵을 하자는지 명백한 법률 위반 지금 명백한 그리고 또 중대한 법률 위반이 뭐가 있다는 건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청문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탄핵은 그런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그것을 사유로 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국회에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탄핵소추 이후에 법사위로 보내서 법사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탄핵을 할지 말지 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탄핵은 딱 밥이 딱 지어졌을 때 그걸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해야 되는데 솥에 모래가 들어있는지 밥이 뭐 쌀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물은 부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 불을 한번 떼보자. 밥이 되는지 아니면 뭐가 되는지 안 되면 말고 누룽지라도 긁어서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불 떼보자. 뗐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많은 거고 뭐가 건더기라도 나와서 누룽지라도 뭐 눌면 우리 뭐 그거라도 긁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든지 아무 그것도 없으면 말고 왜 우리가 소추한 게 아니라 뭐 청원한 거니까 뭐 우리는 나중에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 핑계 대고 일단 가서 모두 다 불러다가 한번 해보고 없으면 말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와 저는 정말 이건 법률 전문가가 이런 말씀하셔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냐 안 맞냐 OX로 답하세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슬쩍 비켜가지고 도망가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낸 청문회를 24일과 25일 이틀간 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틀 여는 거는 대법원장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보통 이틀을 열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낙마가 목표다. 라면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하게 된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급 이 방통위원장 탄핵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공기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국민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공기, 물과 같은 것인데 이걸 지금 마비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공기와 물이 잘 질 관리가 돼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방통위라는 걸 뒀더니 뭐 물이 뭐 썩든지 공기가 뭐 어떻게 오염되든지 우리는 상관없고 이거를 다 우리 거로 만들어야겠다. 방송이라고 하는 걸 다 우리 손 안에 둬야겠다.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내렸고 그래서 민주당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인 체제로 못하도록. 그렇다면 그 전제는 지금 법상으로는 2인 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바꿔서 2인 체제를 못하도록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되면 무조건 우리는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탄핵을 추진하면 결국은 과반이기 때문에 탄핵 의결은 될 겁니다. 의결이 되는 순간 방통위원장의 업무는 마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통위원회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방송이 어떻게 되든 그 방송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방송을 장악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영 의원님은 이제 방송 장악 얘기하셨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막겠다고 또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그 민주당의 이야기고요. 민주당이 지금 방송사법 추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미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우리 당이 꼭 변해야 됩니다.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는 후보들이 누군지 잘 선택해 주시고요. 선거에 나서는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거티브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오산 진입로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소원까지는 4km 정체, 양재에서 한남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는데요. 이 양재에서 소원 부근 1, 2차로에서는 이동하면서 긴급 도로 보수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남사진이에서 남사부근 5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내촌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군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2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봉 기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동행 취재 다녀왔습니다. 일정 빡빡했을 텐데 미국 현지 취재에서 가장 이것은 인상적이었다 하는 거 있었나요? 일단 일정 자체가 좀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좀 한국에서 소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점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뭐 대표적으로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 관련된 뭐 핵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다수의 조간들이 좀 많이 못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간대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한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굉장히 뜨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나토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시간차 때문에 좀 순방 가서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기사 가치에 비해서는. 네. 자,
어젯밤에 또 뭐 좋은 뉴스라면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을 수주했어요? 네, 어제 거의 밤 9시 다 돼가지고 발표가 났는데요. 네. 이 체코가 신규 원전 4기를 새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먼저 2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수원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네. 나머지 2기도 체코가 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역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기는 확정이고 2기는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앞으로 4기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브리핑한 2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2009년에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까 2기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기의 규모가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UAE 때 바라카 원전 수주한 게 기존의 가장 큰 그 업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기만 해도 20조 원보다 많은 24조 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체코가 계속해서 더 지어가지고 4기까지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총 규모가 40조 원 정도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 업적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이제 가치를 좀 창출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짚을 수가 있는 거는 유럽에 있는 나라잖아요. 유럽 중부에 있는 게 체코인데 그 유럽을 원전의 본산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제 상업용 원자로를 처음 그 건설한 게 영국이었어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했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큰 의미로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같이 입찰한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꺾고 한국이 수주를 따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이 선정된 배경 어떤 강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대통령실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민관이 좀 잘 밀착해서 나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아예 팀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팀 코리아라는 표현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아예 명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수원하고 뭐 두산 에너빌러티, 대우건설 뭐 요런 그러니까 민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 기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게 한 가지 뽑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좀 잘했다. 이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라카 원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뭘 잘했을까요? 이 바라카 원전 사례요. 그 제 2009년 말은 때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맞습니다. 그때 그 바라카 원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특히 좀 예산도 빠듯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점도 좀 가팔랐는데 급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때 공기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가격은 좀 싸고 그다음에 시기는 제대로 맞추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 한번 업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좀 유효했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정확하게 납품하고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약간 또 빨리빨리 잘 해내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공사 기한 맞추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던 건가요? 내부 분위기는 이제 확인은 당연히 안 해줬는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 어제 발표가 9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도 계속 같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제 워낙 궁금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확인은 안 해줬지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렇게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딱 준비해 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런 걸 봐서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고요.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거는 이제 기사로 쓸 때는 원전을 수주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거의 다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뒤집으면서 이게 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판세. 사실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판세를 박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캠프들 얘기들을 다 들어봤는데 여전히 어대한이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후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당내 관계자가 하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 좀 전해드리면 그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사실 이거를 친윤 쪽 의원들은 공격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처음에 문자가 공개됐을 때 친윤 쪽 인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금요일 정도였는데 주말 내내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문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만 나왔다가 5개의 문자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친윤 쪽에선 이게 공개가 되면 한동훈 후보는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히지 않았다. 이게 좀 당내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당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다라 그래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좀 주긴 어렵고 모 관계자 표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문자에 이제 발언지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친윤계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스피커가 호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유효하려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들 혹은 당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많이 좋아하는 상태면 한동훈 후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호감도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효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대세로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댓글팀 운영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다 지금 크게 변수로는 작용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습니다. 몇 가지 얘기 들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선 투표가 있어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단일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단일화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2위, 3위 후보들이 이걸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왜 서두를 수가 없냐면 기탁금이 제가 들었을 때는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후보들이 6천만 원을 내면은 이 1위가 될 수 없는 후보들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나는 광고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연설에도 가고 그다음 토론에도 가면은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본전 뽑는다. 맞습니다. 예. 근데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못 뛰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결선 투표도 있으니까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구도를 나눠 보면은 원희룡 후보는 친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이제 비윤, 이제 자신은 반윤, 자신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반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그 중간쯤 있는 비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제외고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합치게 되면은 친윤하고 비윤을 합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하고 1을 더해도 2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향이 다른 당원들이 뭉쳐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해도 1.5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각종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본전을 뽑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댓글팀 운영 논란 이런 거 이제 변수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큰 문제라고 당내에서 보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전당대회에는 영향을 못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게 전당대회 기간 중에 명확하게 확정되긴 좀 어렵잖아요. 수사라든가 다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영향을 못 줄 거라고는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향후에 좀 그 야당이 공격하는 이미 공격을 시작을 했지만 그런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난 뒤에 그렇죠. 보통 전당대회 때 나왔던 의혹들이 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그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도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거고 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했던 공소 취소 부탁 거절. 이거는 막판 변수가 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반응들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침부터 성토 중이라는 거예요. 카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의원들도 반발도 굉장히 심한데 근데 다만 이게 그럼 전당대회 그 대세를 흔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당대회라는 게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당원들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버스를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그림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못 끼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의원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걸린 그 의원들은 지금으로 치자면 연이어서 3선 정도 한 의원들만 그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직접 대상자들은 좀 그럴 거거든요. 물론 직접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여하튼 직접 대상이라서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들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또 이제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죠. 좀 사과를 빨리 한 것도 좀 적극적이었는데 제가 한동훈 후보 쪽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좀 많이 후회를 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네, 어제 얘기를 하고 좀 약간 이제 그렇게 붙어서 좀 감정이 올라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주변 캠프에서도 측근들도 이건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방금 장동혁 의원도 자기도 이제 사과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다. 이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맞아요. 지금 제가 의원들 많이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어대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 관계자가 이번 전당대회를 일찍이 좀 이렇게 예측했던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후보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건 굉장히 명확한데 몇 %로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면은 오히려 내부 반발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특히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당대표에서 또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들어오느냐의 이 문제인데 일단 제가 한동훈 후보 쪽 인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길 걸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그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도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지금 친윤 쪽에선 당장 원내 지도부하고도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랑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투톱 간의 갈등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특히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후보가 원한 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대표 취임 초기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도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유튜버 찌양으로 알려진 박정원 씨 그리고 그룹 신화의 가수 이민호 씨까지 유명인들이 가스라이팅 폭력을 당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유튜버 찌양은 가스라이팅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라고 찌양의 변호사들이 이제 전한 바 있습니다. 찌양 씨의 사례 같은 게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좀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찌양 씨의 사례는 가스라이팅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걸로 봤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폭력을 가하고 금전적으로 갈취하고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뭐 이런 게 계속 거기에서 또 폭력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 협박
위협 이런 쪽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물론 심리적인 학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네. 가스라이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쪽에도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정신적 학대보다는 물리적 학대 쪽에 더 무게중심이 더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분들의 특징은 네. 내가 그렇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예. 쯔양 씨는 지금 자기가 뭔가를 당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 가스라이팅의 개념은 저 뒤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저 구체적으로 네네. 자세히 이제 풀어 드릴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 가수 이민우 씨가 당했다는 이제 수법을 보면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의지해라.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16억 원 갈취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 현실을 왜곡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감정 통제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본인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해자한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의존도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가해자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점점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은 경험, 노력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미국에선 2022년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게 이게 만연돼 있다는 게 가스라이팅 사례가 그렇게 많아진 걸 반영하는 건가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스라이팅이 만연해졌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예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기사화되면서 아 나도 예전에 이렇게 당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에서 자꾸 보도가 많이 되니까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중요한 점은 예전에는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 이제 가스라이팅과 뭐 비슷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아 심리적 학대도 이렇게 심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오용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으로 경우가 어떤 게 있죠? 주변에서 조금만 간섭을 하면 너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근 좀 제 시간에 하지. 왜 상사가 가스라이팅해? 네. 뭐 이런 거네요. 네네, 그죠? 네. 수업 시간에 막 떠들다가 아이고 조용히 좀 하지 그럼. 선생님이 가스라이팅하네. 뭐 이런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가스라이팅 정확히 이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가스라이팅은요 현실을 왜곡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감정을 조작해서 피해자가 본인을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피해자를 지배하는 거네요. 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학술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예. 심리학 쪽 논문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진 않아요. 네. 이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걸 구어체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는 심리적인 지배 혹은 통제 예. 아니면 세뇌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왜 스릴러 연극 있잖아요. 가스등, 네. 가스라이트. 여기서 이제 남편이 부인을 억압하는 이런 네네. 스토리. 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자 어쨌든 그 상황을 조작하고 심리를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배하는. 네. 그래서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파멸에 이른 뭐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전에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관련해서 법원이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찌양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법에 이게 명확히 아까 심리학에도 그렇게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법에도 명확히 규정된 개념은 아니죠 아직은. 이게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예. 그 법정에서도 받아들이기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에서는요. 네. 심리적 지배가 직접적인 살인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현재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 심리적 지배의 피해를 아예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심리적 지배의 피해가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고요. 제가 본 몇 개의 판례도 보면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큰 의미에서 보면 정신적 학대, 심리적 뭐 학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적 학대, 심리적 학대라는 이런 용어는 법에 이제 나오겠지만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 용어가 나오진 않는다 이거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니까 그냥 통용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피해가 인정된다는 거는 법조문에서나 법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심리적 억압이나 지배나 지배에 학대. 의해서 네네. 이런 용어로 네네. 가스라이팅 피해를 인정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견져 볼 때 관계에서 설득과 이해가 이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네. 따라서 설득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이제 차이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진짜 설득, 충고 이런 거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구분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요건 아까 기자님이랑 저랑 예. 했던 대화에서 답이 있는데요. 저 학생 조용히 해라 이런 거요. 네. 예. 나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용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충고를 하고 혹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대로 된 설득이나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만 자꾸 반복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충고를 한다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면 네. 당연히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네, 그런 차이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복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은 그걸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걸 늘상 듣나 보다 그러면서 그 논리랄까 거기에 이제 약간 조작된 상황에 빨려 들어가면 그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 가스라이팅 피해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냥 서서 당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봐도 그런 사례가 보이고요. 네. 가스라이팅이 주로 가까운 관계, 그다음에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상대방을 믿으니까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특히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라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게다가 이제 가스라이팅은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어떤 아주 부당하거나 어디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해도 인식도 못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가스라이팅 더 잘 당하는 사람들 뭐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적인 성향이 높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다가요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갈등을 싫어해요. 뭔가 약간 좀 이상할 때는 문제 제기하고 왜 이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뭐 기분은 좀 나쁜데 그냥 그래 뭐 저 사람 저러나 보다 하다 보면 계속 나중에 더 심한 경우를 당한다. 그렇죠. 그 자체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매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갈등을 싫어하면 저쪽에서 자꾸 쿡쿡 찌를 때 그냥 그걸 문제 제기하지 않고 계속 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든다. 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네. 저도 모르게 네.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쟤를 좀 골려줘야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예. 나는 그런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 많이 하냐면 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봐야 헛일이야. 애쓰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이 변하는 노력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파악하거나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부정당하고 있어요. 지금 가해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아, 피해자. 예, 예. 아, 가해자 입장에서. 예.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똑같은 말만 계속 상대방의 입장과 무관하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가해자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려면 네. 상대방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그쪽의 그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계속 내 주장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강요하는 게 아닌가, 네. 반복하는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을 네. 보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너는 게 내가 아닌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 생각한 바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닌가, 혹은 상대방 감정을 내가 나도 알게 모르게 통제하는 게 아닌가. 네. 자, 거꾸로요. 만약에 내가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고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있어요. 네.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욕을 하는데 내가 계속 심리적으로 이게 압박이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람들 자주 만나셔야 돼요. 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냐면 예. 내 장점을 잘 봐주는, 잘 알아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감정도 제대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진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주 거죠. 만난다. 네. 자, 내 주변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가스라이팅 피해 겪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왜곡된 현실을 그냥 알려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충격받거나 아니면 부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246님이 오늘 뉴스레터 K 처음 들어요. 취업 준비하려고 생방송 듣습니다. 7910님이 30여 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고 무료했는데 친구 소개로 뉴스레터 K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제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카더가든의 나무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